저한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 위로 5살 많았던 오빠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굳이 많았던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오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오빠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시장에 가서 혼자 뛰어다니면서 시장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다 사고를 좀 당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딱 5살 그 나이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어린 시절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로 다리 길이가 조금 달랐던 오빠가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해했던 엄마 아빠는 한동안 당신들 탓이라고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좀 커서 오빠와 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왜 오빠는 저렇게 어리게 머물러 있냐고 물어본 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어린 저를 앉혀놓고 차분히 오빠의 사고를 설명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어. 그리고 오빠는 그냥 결정을 한 거야. 더 이상 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니까 엄마랑 아빠, 그리고 너,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오빠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해줘야 해. 그러니까 오빠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동정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편하게 도와줘. 알았지? 그래,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건 조금 걱정할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게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오빠 결정 존중하고 도와주자. 저는 엄마 아빠의 그 말이 어린 마음에도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보다 잘못되거나 고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으니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중심이 되는 말이 되었죠. 그런 오빠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계속 앓아오던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저희 집의 유일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오빠를 보내고 부모님은 하고 계시던 일들을 서서히 정리하시면서 함께 봉사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노인병원일 때도 있었고 장애인 단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사지 멀쩡할 때 누군가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남들이 다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할 때 저는 한 달에 2번, 3번 정도는 주말에 유기견 봉사도 가고 부모님 따라서 양로원에도 봉사를 가고 그렇게 함께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봉사라는 거라는 생각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저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좀 특별할 수 있는 일도 지속되다 보면 정말로 일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일상이 된 봉사활동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남자를 만난 것도 이 봉사시설에서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쭉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글을 가르쳐드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국어 쪽으로 전공하기도 했고 가르치는 일을 쭉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봉사는 육체적으로 좀 힘도 들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은데 이 한글 가르치는 봉사만큼은 뭐랄까 일상에서 지쳤던 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6년 정도 봉사했을 때 새로 선생님이 한두 분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의 제 예비 남편이었어요. 평생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냥 선배 형이 진짜 보람된 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천천히 잘 해보겠다고 딱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 한글을 몰라 속상해 하신 걸 보고
마음에 언젠가 꼭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어낸 게 분명한 것 같은 그냥 봉사활동 확인서 받기 위해서 어디서 만들어 온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줄줄 말했으면 별로 관심도 안 갔을 거예요. 아유, 너도 그냥 한두 달만 하다가 갈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진솔하게 말을 하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봉사 오래 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봉사생활 몇십 년이면 딱 사람만 봐도 저 사람이 오래 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 채우고 후딱 떠날 사람인지 제 눈에 딱 보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왔던 봉사생들 중에 6개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사람은 딱 제 예비 남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봉사시설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남편을 이끌고 가르치는 일종의 선배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둘이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났죠. 혜미 씨는 봉사를 진짜 많이 하나 봐요. 글쎄요. 봉사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그냥 저 사람의 삶의 형태는 저런 거야. 그런데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함께 살려면 일종의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그 규칙이 모두에게 편안할 수는 없잖아요. 규칙에 맞춰 사시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 옆에서 그냥 돕는 거 사실 봉사라고 크게 이름 붙이는 것도 좀 그래요. 봉사는 어쩐지 뭐랄까 내가 너보다 더 나은 환경이고 우위에 있는데 내가 너를 시간 내서 도와줄게 꼭 이런 식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되게 훌륭한 생각이네요.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봉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하고 나면 혼자 뿌듯하고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뿌듯할 일도 아니네요. 뿌듯하다는 마음 자체가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전 사실 친한 형이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내 삶도 힘든데 내가 누굴 남을 돕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에이, 다들 그렇죠 뭐.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점점 일상이 되고 내 시간 중 일부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형이 같이 가자고 해도 마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텐데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그냥 뭐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말해줄게요. 그냥 뭐랄까 마음의 빚? 마음의 빚이요? 무슨 빚? 뭐 누구한테 실수한 거 있어요? 뭐지? 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그나저나 혜미 씨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왜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 그가 어쩐지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봉사활동 다니다 보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저를 신기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한창 하다 보면 자연스레 세상 떠난 우리 오빠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뭔가 사연 있는 여자처럼 안쓰러운 눈으로 보곤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삶이고 일상이 되어서 하는 것뿐인데 마치 먼저 세상 떠난 오빠를 그리워해서 그 오빠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처연하고 사연 복잡한 비운의 여동생처럼 보는 시선 말이죠. 그런저런 생각들이 복잡해서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비 남편이 눈을 반짝이면서 묻는 그 질문은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다 싶어서 애둘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엄마 아빠도 많이 다니시고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일상이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다니세요?
다니기는 하죠. 왜요? 같이 다닐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동하고 시간이 편하면 그때 해요. 이건 누가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편할 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워낙 오래전부터 하던 거고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에 2번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한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밖에서 한두 번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라는 걸 했죠. 그렇게 만나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지칭하게 되고 나이도 있으니 그냥 이렇게 만나지 말고 우리 결혼을 전제로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약속한 연인이 되었어요. 예비 남편과의 데이트는 늘 즐거웠습니다. 사실 여기저기 엄마 아빠 따라다니느라 제 나이 또래가 즐길 만한 거를 별로 즐기고 살지 못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콘서트 같은 데도 가보고 유행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도 다니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사근사근한지 저랑 사귀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벌써 저희 집을 들락거리면서 사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위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다가 한 2-3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저한테 언제 놀러 오냐고 채근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서글서글한 데다가 모난 구석도 별로 없어서 엄마도 아빠도 편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아빠와 스포츠 보는 취미가 완전 똑같은 거 있죠? 저희 아빠가 축구랑 야구 진짜 광팬이신데 집에 여자 둘만 있다 보니 영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로워하셨거든요. 왜 축구나 야구는 같이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서로 막 팀 전술 얘기도 하고 그래야 좀 더 재미있잖아요. 근데 저랑 엄마는 막대기로 공을 치면 야구, 발로 공을 차면 축구, 그냥 정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 아빠가 옆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 저러고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멍하게 듣다가 그냥 저희가 보던 드라마나 예능으로 얘기를 선회해버렸거든요. 아빠가 그게 늘 엄청 속상하시고 아들 있는 집이 아빠랑 같이 스포츠 보는 거 은근히 부러우셨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 얘기하면 죽은 오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엄마랑 제가 또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아시니까 꼭 참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와중에 불쑥 나타난 사윗감이 아빠랑 응원하는 팀도 똑같고 아빠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서로 스포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수다가 이어지니 아빠가 정말 너무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건데 라고 운을 띄우면 저희 아빠 일단 맥주부터 사가지고 쌓아 놓으시는 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당연히 맥주 마시고 있는 대로 취해서 스포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고 내가 세상천지 딸내미 남자친구 술국을 다 끓이네 라고 투덜거리시면서도 뭔가 흐뭇하고 즐거우신 얼굴로 북엇국을 끓여 먹이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자연스레 휴가도 같이 가게 되고 연말 연시도 저희 집에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일반 사위보다 더 살갑게 저희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 김서방 있잖아. 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김서방이야. 아유, 너희는 지금 헤어지면 거의 이혼이나 다름없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 사위, 그 집 사위 이렇게 말하는데 뭐, 결혼식만 안 했지 혼인신고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이고, 그거야 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얘. 왜 그 집 부모는 너 보잔 얘기 안 해?
엄마가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뭔가 철렁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귄 지 2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살짝 그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자기는 이렇게 뻔질나게 우리 집 드나들면서 거의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어머니 밥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아버님 이번에는 저랑 둘이 낚시 가요까지 엄마 아빠가 자기 없으면 허전해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저한테는 한 번도 부모님 뵈러 가자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다못해 부모님한테 인사시킨다거나 밥 먹자거나 소개시켜 준다는 종류의 말을 일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자기 부모님한테 인사 안 시켜줘? 으이그, 시댁 미리 만나서 뭐 좋다고. 내 주변에서도 다 시댁 인사는 미루라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그런 거 신경 안 쓰신다고 해도 어쨌거나 시자 들어가는데 너 미리 인사시키고 그러면 이것저것 불러내시고 너 귀찮게 하고 부담 주실 수도 있어. 내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시자 붙은 집은 결혼 직전에 만나는 게 제일 좋대. 듣고 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극구 말렸었거든요.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댁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만나서 며느리 노릇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결혼할 사람이 가운데서 막아주는 대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제 친구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제 예비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단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남자 정말 됐다. 너 나보고도 몰라? 결혼할 사람 집에 미리 왔다 갔다 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하긴 너 고생 좀 했지? 아이고, 내가 정말 결혼 전에 무슨 사랑을 먼저 받겠다고 그렇게 내가 졸라서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인사드리고 쫓아다니면서 김장까지 다 참여했잖아.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니까 그거부터 후회가 되더라고. 결혼 전에 좀 예쁘게 보일 맘에 김장하던 때랑 결혼하고 나서 의무감에 해야 되는 거랑 이야, 그거 똑같은 김장인데 마음가짐이 다르더라.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보이콧했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뭐라는 줄 알아? 아니, 결혼 전에는 부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하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맘 바뀌었냐고? 한마디 확 지르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싶더라고. 너 그렇게 미리 들락거리면서 하녀 노릇 하지 마. 그거 지금 네 저기 결혼할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예비 남편 사람이 됐다야. 또 다른 친구 하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상견례도 결혼 코앞에 두고 하라나요? 상견례도 결혼 코앞에 두고 해. 미리 해봐야 이것저것 욕심부리면서 안 하기로 했던 것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 봐. 4달 전에 상견례 했더니 결혼 2달 전부터 다 생략하기로 했던 거. 하나하나 부활시켜서 결국 다 받아내더라. 내가 진짜 이 결혼 확 엎어 말어 결혼식 전날까지 고민했다 야. 아니, 너희 말도 맞기는 한데 난 좀 그래. 아니, 그래도 자기는 정말 2주에 한 번은 와서 자고 가고 야구 시즌, 축구 시즌에는 진짜 일주일에 2번, 3번 오거든? 그렇게 매주 우리 집 들락거리면서 나는 자기 부모님한테 얼굴 한번 안 보여주니까 좀 이상해서 그러지. 그 집에서 날 싫어하거나 반대하실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부모님이 조금 유난스러우신가 보지. 왜 그런 집 있잖아. 아들한테 여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당장 봐야 되고 불러내가지고 따로 막 밥 먹어야 되고 그러는 집. 네 남자친구 집이 그런 집일 수도 있어. 그래서 미리 알고 막아주는 거 아니겠어? 그런가? 부모님이나 집안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해서.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그것도 또 일리가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남자친구한테 투덜거릴 이유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정말 저한테 너무나 완벽한 남자친구였거든요.
자기가 삼시세끼 라면을 먹더라도 저한테 필요하거나 제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든 마련해주고 사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었고 엄마 아빠한테도 친아들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도 저렇게까지 충성스럽지 못했을 거다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실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아빠한테도 한 번 못 받아본 꽃다발을 제 남자친구한테 10번도 넘게 받으셨다니까요. 그것도 생일, 어버이날, 추석, 설날 이런 무슨 데이 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문득 퇴근하면서 불쑥 엄마를 찾아와 꽃다발을 안기는 겁니다. 짜잔, 서프라이즈. 아니 이게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에이, 무슨 날은요,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이기는 하다. 제가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은 날. 어머 세상에. 그런 말은 대체 어디서 배워? 어디 학원 다녀? 에이, 어디서 배우긴요. 평소 저한테 해주신 그 은혜롭고 자유로우며 자애로운 어머님의 모습과 늘 정성 들여 차려주시는 풍성한 밥상이 제 마음에 쌓여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말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세상에. 꽃보다도 그 말이 더 예쁘네. 들어와. 밥 아직 안 먹었지? 아이, 당연히 안 먹었죠. 어머님 밥은 물 마른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저 밥 먹고 갑니다. 저의 영혼을 살찌우는 행복한 우리 어머니 밥. 아이고 예뻐라 진짜. 어서 들어와. 내가 오늘 한우 굽는다. 아주 배 터지게 먹여줄 테니까 어서 들어와. 그렇게 저는 혼자서 회사에서 땀 뻘뻘 흘리며 야근하고 있을 때 제 예비 남편은 저희 엄마가 구워준 고기 먹고 저희 아빠가 따라준 술 마시며 그렇게 저희 집에서 놀고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저희 주말 스케줄도 조금씩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 운동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니까 주말마다 아빠랑 같이 운동이랑 낚시 약속 잡히는 경우가 잦아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가 애매해서 또 봉사활동을 늘렸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다니신 치매 요양병원인데 그 요양병원에서 얼마 전에 장애인 시설을 하나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특화된 시설이라며 엄마가 그쪽에서 한번 봉사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워낙 장애인 봉사도 오래 하고 노인 봉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나가게 됐어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엄청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가 가득 차 계신 분도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기운 없이 기가 죽어 계신 분들도 계셨죠. 그 모습도 저 모습도 다 우리가 나이 들면 만들어지는 모습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어르신들 얘기 많이 들어주고 화내시면 받아들여주고 우시면 위로해드리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통 홀로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았는데 그분들은 부부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와 비슷한 연배의 부부셨는데 두 분 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좀 느리고 포인트가 조금씩 어긋나서 그렇지 그래도 의사소통이 아주 안 되는 분들은 아니어서 그 두 분을 같이 산책 모시고 나가면서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언니,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예뻐요. 아니야, 나는 미워. 그래서 우리 아들, 나 미워해. 어머, 아들이 있으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 부부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마치 아들이 있는 걸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혼난다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제가 봉사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머리에 장애가 있건 몸에 장애가 있건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건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였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 속상한 것도 아픈 것도 다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였죠. 다만 속도가 다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캐물을 걸 리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미처 표현을 못해서 아프거나 괴롭힘 당하는 거 혹은 다치거나 누군가가 상해를 가한 것 그런 걸 표현 못할 때는 빨리 알아채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저희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희노애락, 애호욕, 똑같은 감정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시설 관리자한테 슬쩍 물어봤죠. 저분들 아들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저 지난 몇 달 동안 봉사 오면서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저희도 입소 처음에 할 때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돈을 꼬박꼬박 보내시는데 와도 정말 몇 달에 한 번 퇴근하고 슬쩍 들리는 게 다예요. 사실 되게 아들 그리워하시거든요. 좀 오래 머물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아, 그래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버리지 않고 저렇게 그래도 부모님 돌보는 게. 그러게요. 에휴,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다 뭔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요. 자식들은 돈 내는 걸로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분들은 좋은 시설보다는 자식이 와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는 거 그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요. 그건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보내드리는 거지만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에이 참, 요즘에 엄마 아빠 잘 안 오시던데 바쁘세요? 아, 엄마 아빠는 옆에서 요양병원 봉사하시잖아요. 여기 처음에 세팅될 때만 좀 오셨던 거고 옆에 병원 계속 다니세요. 아, 원래 거기 봉사자셨구나. 어쩐지 너무 베테랑으로 척척하시더라. 아마 초보 간호사분들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 남편 될 사람이랑 노시느라고 저도 잘 안 돌봐주세요. 맞다. 그때 사위 되실 분이 엄청 다정다감하시고 저희한테 한번 와서 자랑하신 적 있어요. 무뚝뚝한 딸보다 낫다고 하시던데요. 진짜요? 아휴, 주책이야. 뭐 여기까지 와서 자랑을 해. 아휴, 창피해 정말. 진짜 그런 사람 없다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시던데요. 너무 다정다감하고 진짜 잘한다고. 절대 부모 외롭게 하지 않을 그런 타입이라고. 아주 딸내미가 사람 하나 잘 골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시던데, 그쵸? 맞아요. 저희 아빠 완전히 요즘에 저는 뒷전이고 아주 사윗감이랑 노느라고 정신 없어요. 스포츠에 취미생활에 무슨 연인 찾듯이 그렇게 뭐만 하면 찾아요. 아버지가 딸만 있으셔가지고 아들이 그리우셨나 보다. 요즘 사위가 아들 노릇하고 그러잖아요. 하긴 그렇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신 말씀일 텐데 아들이 그리우셨나 보다라는 말에 어쩐지 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말은 안 했지만 정말로 오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겠구나. 그 부분을 채워주는 남자친구가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의 제 봉사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지기 시작했고 저희가 연애를 한 지도 어느새 4년 차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뭐 결혼 일찍 해서 뭐하냐, 그냥 서로 편안한 시간에 해라 라고 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제가 35이 되니까 슬슬 조바심이 나시는지 한 번씩 제 남자친구한테 뼈있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뭐 벌써 결혼한 줄 착각하는 건 아니지? 에이,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래도 내년엔 해야죠. 할 겁니다.
내년이래봐야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알아요. 내년 초에 해야죠. 프로포즈 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떠밀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너 진짜 결혼하고 싶은 거지? 우와,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 그럼 벌 받아요. 제가 얼마나, 사위 되고 싶어 하고 아들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시면서. 그거야 알지. 그런데 영 티를 안 내니까 그렇지. 맨날 와서 밥이나 먹고 이놈이 여기를 밥집으로 하는 건가 싶어서.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진짜 서운하게 하시네. 제가 딱 프로포즈 멋지게 하고 두 분한테 양복 멋진 거 사달라고 당당하게 조를 거예요. 프로포즈 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했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는 시켜드려. 떨렁 상견례 전에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당황하게 하지 말고. 나 안 그래도 그게 좀 계속 걸려. 사위 될 놈은 너무 오래 들락거려서 이제야 너 할 만큼 편해졌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배신감 느끼고 속상할 수 있어. 내 아들은 남의 집 가서 배 긁고 누워서 방구 뿡뿡 낄 정도로 편해질 때까지 당신들은 며느리 될 여자 존재조차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 네, 알겠어요. 조만간 갈 거예요. 제가 관가했습니다.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부모님이 엄청 막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과하고 그러셔? 네? 조금 과하고 그러셔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부모님이 뭐랄까 이렇게 막 우리 애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키실 것 같다거나 뭐 그런 타입이시냐는 거지. 그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애를 인사를 안 시키니까 혹시 아들이 봤을 때 좀 심하게 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 차단을 해서 안 보여주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에이, 어머니도 참.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해. 아유, 엄마, 또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아니,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잖아. 그런데 그냥 그건 아니라는 말만 하고 뭔가 표정이 떨떠름한 게 좀 기분이 좀 그렇네. 아유, 그냥 뭔가 말하기 애매하거나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엄마 그리고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 다음 주에 인사드리기로 했어. 진짜? 어디서? 집에서? 집으로 가기로 했어? 아니, 음식점에서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 음식점에서? 아니, 이렇게 늦게 만나는데 그것조차도 음식점에서 보자고 그랬다고? 집이 무슨 단칸 새빵 이런 건가? 얘, 너 가자마자 저기 시댁집부터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너 재정 상황은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지? 아유, 그럼 내가 저 사람 연봉을 다 아는데. 그리고 딱히 집에 뭐 돈 얼마 보탠다 이런 얘기 없었어. 그냥 부모님 알아서 하시는 것 같던데? 용돈은 좀 드리더라. 그래? 아니, 근데 왜 집으로 안 부르고? 아유, 그냥 편하게 밖에서 보고 싶으신가 보지. 집으로 가면 나도 사실 불편하고. 그분들도 집에서 음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요즘엔 엄마 원래 첫 만남은 다 밖에서 봐. 그래? 나는 김서방이 처음 만날 때부터 덥석 집으로 쳐들어왔잖니. 그래가지고 다 집에서 보는 줄 알았지. 그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준비해 줄 건 없고? 하나도 준비할 거 없어. 괜찮아. 제발 걱정 좀 그만하고, 네? 그렇게 이것저것 걱정 많은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연애 5년, 햇수로는 4년이죠. 정말 그 긴 시간을 지나서 처음으로 시부모님 되실 분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화장실 안에서 마음을 좀 다잡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조금 긴장을 하면 항상 변기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희한하게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 하나는 참 생각을 지저분하게 정리한다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곳이 변기 위였습니다. 조금 창피하기는 하지만 변기 위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생각이 잘 돌아가고 긴장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늘 가장 마지막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변기에 앉아서 생각을 다듬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변기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아르바이트는 저거야. 저기 그러니까 시어머니 역할. 그 남편 될 남자랑은 1시간 전에 만났고 상황도 뭐 별거 없어. 연애 한 4년 만에 얼굴 처음 보는 여자한테 시어머니 역할 내주면 되는데 그냥 딱히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고맙다, 예쁘다만 하라고 하더라고. 아유, 뭐 남자 쪽에 사연이 좀 있나 봐. 아니, 오늘 일당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하면 혼주석에도 앉는 것까지 다 일괄 계약해서 나름 쏠쏠해. 지금 시간이 좀 일러서 화장실에 한번 왔지. 이제 나가서 그 남편 될 사람이랑 차 한잔 하면서 말 맞춰봐야지 뭐. 아유, 요즘엔 요런 알바가 더 쏠쏠해. 이따 끝나고 연락할게. 들어가. 조금 까랑까랑하고 특이한 목소리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요즘에 혼주 대행 알바도 있고 하객 대행 알바도 있다더니 그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나간 후에 나름대로 제 생각들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앉아서 한 20분쯤 기다리다 예비 남편이 허겁지겁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언제 도착했어? 한참 기다렸어? 아니, 그냥 좀 일찍 왔어. 늦는 것보단 낫잖아. 방금 왔어, 방금. 어머님, 아버님은? 아, 조금 있다가 도착하신대. 내가 이 근처로 모시러 나가기로 했어. 먼저 들어가 있어. 집에서 오는 거 아니야? 같이 모시고 온 거 아니었어? 오늘 집에 있다가 나올 거라며. 아니. 부모님이 어디 좀 들렸다 오셔야 한다고 해서 각자 따로 움직였어. 먼저 들어가 있어,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저를 위해 하루를 통째로 비워둘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만나러 오시면서 어디 들려서 볼일 보고 오신다는 게 어쩐지 제가 1순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쾌하지는 않더라고요. 제 예비 남편은 저를 두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고 저는 자리에 앉아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두 분이 도착하신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분이 들어오시길래 바로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네. 잠깐만, 이 목소리.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화장실 안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 간다고 떠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앞에 있는 남자분과 여자분에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예비 며느리다라면서 제 소개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남자분도 여자분도 그냥 웃으면서 예쁘네, 착하게 생겼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톤이며 표정도 모두 어색하고 살짝 민망하기까지 한 그런 자리였어요.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푹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엔 집으로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어머님 집밥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몹시 당황하면서 제 예비 남편을 한번 힐끗 보시는 겁니다. 마치 눈치를 보듯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그리고 밥 진짜 못해. 요리 못하시는 분이라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게 나을걸? 그냥 집은 나중에 가면 되지. 결혼하면 자주 갈 텐데 뭘 그렇게 자꾸 먼저 가려고 그래. 그렇게 얼버무리는 걸 보니까 더 의심이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시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엄마가 너 어땠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서부터 시작해서 저조차도 해결이 안 된 질문들을 마구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피곤하다라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정말 피곤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비 남편 전화가 오는데도 그냥 계속 졸리고 피곤하니 좀 자야겠다라며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남편은 긴장한 게 풀렸나 보다라는 말을 하며 수고했다고 자고 일어나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다음날 봉사를 갔죠. 마음이 심란하고 싱숭생숭하니 평소 익숙하게 하던 것들도 자꾸만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기분이 평온하지 않으니 작은 일에도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이라도 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늘 함께 산책을 했던 부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항상 산책을 시켜드렸던 그 부부가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침울하고 슬픈 얼굴로 방 안에서 멍하게 앉아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돌봐주시는 선생님이 슬그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아들이 상견례를 했대요. 그런데 본인들 말고 다른 사람을 부모인 것처럼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결혼식 때도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통보했대. 그것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엄청 우울해 있어요. 순간 그런 인간이 다 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부모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세상에 그런 인간도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선생님이 고갯짓을 픽 하시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 인간 저기 가네. 어디요? 누구요? 그 아들이 조금 전에 왔다가 갔어요. 자기 부모한테는 딱 3분 4분? 여튼 상견례 했다는 얘기 짧게 하고 비용 내고 가더라고. 아니 몇 달 만에 왔으면서 그래도 10분은 채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어. 어휴, 아들 보고 막 웃다가 갑자기 침울하게 두 분이 다 눈물 흘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속상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빠져나가는 차를 휙 고갯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차의 뒷공무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차 번호가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차 번호였거든요. 제 예비 남편 차였어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부부의 아들이 왜 저 사람이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제 앞에 나타났던 가짜 시부모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제가 조금 전까지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딨냐며 욕을 했던 사람이 제 예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정말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부부에게 달려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비 남편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 사람이 두 분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두 분이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당황한 얼굴로 눈을 떼굴떼굴 굴리시는데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표정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말 알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아무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복잡한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듯한 표정이라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분께 정식으로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몰라 봬서 죄송해요. 저 아드님과 결혼할 여자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 제 남자친구예요. 두 분이 너무 깜짝 놀라 저를 멀뚱멀뚱 보기만 하시더라고요. 너무 뒤늦게 인사드렸네요. 죄송해요. 두 분이 여기 계신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견례가 아니었고 그냥 시부모님께 인사한다고 해서 나갔었는데 가짜 부모님이 나오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말까지 하자 그 다음부터 두 분이 앞다투어 저한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 중 하나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지만 두 분은 혹시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아들이 혹시 피해를 입을까봐 그게 더 걱정되신 모양이었어요. 이런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찰떡선이 없는 망할 인간은 지금도 저희 집에서 번지수 틀린 아들 노릇하며 희희낙락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에 천불이 솟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런 것 때문에 결혼 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못된 마음 먹은 아드님은 제가 혼을 좀 내야겠네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만나서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결혼식장에도 꼭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아셨죠? 저는 두 분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나 잠깐 저기 지방에 출장이 좀 있어서 왔다 가는 길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늘 집에 갈 거 아니지? 주말에 엄마 아빠랑 간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외식? 그래, 좋지 뭐. 안 그래도 어머님 며칠 전부터 숯불갈비 드시고 싶다고 했는데 갈비집 갈까? 아니야, 내가 예약할게. 나중에 주소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와. 그렇게 예비 남편과 만날 약속을 정하고 부모님께는 주말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을 만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상견례 날짜를 잡냐며 한번 시작하니까 속전속결이구나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 남편에게 미리 정보를 좀 얻어야 하나, 뭘 좀 물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상견례에 대해선 그 사람한테 일절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이유는 나중에 묻고 그냥 일단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부탁할게요.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 집 부모 너 싫어해? 이상해? 아니, 그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부모님들 좋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하여간 그 사람이 상견례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물어보고 하는 것도 은근 부담일 때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하긴 나도 그랬어. 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다 보고 친해졌다 싶었는데도 상견례 다가오니까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우리 아버지랑 장인어른이 막 주먹 다짐하는 꿈도 꾸고. 어머, 그랬었어? 난 전혀 몰랐네. 전날까지도 우리 집에 와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술 먹길래 이 사람 참 세상 편하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걸 이제야 말해? 그럼 떨린다고 하냐? 아이 남자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아마 김서방도 그래서 그럴 거야.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너도 이런저런 말해서 마음 복잡하게 만들지 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예비 남편을 배려하는 부모님께 시부모님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그냥 엄마 아빠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좋은 식당을 하나 예약했어요. 예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와 좋은 식당에서 밥 먹는 줄만 알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양병원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을 식당 근처까지 모시고 오겠다고 했거든요. 다들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병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두 분 다 옷도 깔끔하고 피부도 너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갑자기 울컥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참고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저희 부모님 만나실 거예요. 아들이 화 안 내도록 제가 잘 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천천히 하세요. 제가 잘 알아듣고 전달 드릴게요. 아셨죠? 저는 제 예비 남편의 진짜 부모님을 양옆에 모시고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일 먼저 예비 남편의 당황한 얼굴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를... 그 와중에도 아들을 보고 반가워서 저희 시부모님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당황하면서 저한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제 시부모님이세요. 순간 엄마 아빠 얼굴에 당황한 빛이 살짝 맴돌았지만 역시 저희 엄마 아빠는 제 예상과 다르지 않게 활짝 웃으며 두 분을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먼 곳까지 오느라 애쓰셨습니다. 저희가 근처까지 가도 됐을 텐데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에게 기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는데 왜 이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우실까? 그렇게 말하면서 시아버지를 안아주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고 한참을 보시다가 반색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저 알죠? 나 얼굴이 기억나는데 우리 병원에서 보지 않았어요? 침대뽀 깔끔하게 까는 거 좋아하시는 314호 맞죠? 어머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그래, 요즘에도 속상하면 침대뽀 갈면서 풀어요? 내가 그 옆에 병원으로 봉사 가는 바람에 통 그쪽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딸이 거기 다니는데 그럼 우리 딸 거기서 많이 받겠네요. 혹시 사부인한테 책 잡힐 짓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말에 예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곤조곤 작은 소리로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죠. 내가 봉사활동 다니는 데 있잖아. 엄마가 소개해 줬다고 한. 그 장애인 요양병원에서 계속 돌봐드렸던 분이 시부모님이셨더라고. 얼마 전에 상견례 했다고 말하러 왔다 갔더라. 내가 차 뒷공문에 보고 알았지. 응? 상견례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난 시부모님이 이분들이 아니었거든. 어디서 고용해서 모시고 왔더라고. 내가 진짜 시부모님 돌봐드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뭐? 진짜야? 아니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 너무 실망인데? 예비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정말 화가 난 듯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예비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뭔가 하실 말이 있는 듯 엄마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그러라고 했다며 혹시 며느리가 놀랄까봐 처음 만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대신 데리고 나가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변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두 시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예비 남편을 혼낼 수가 없었죠. 그날 그 자리는 간소하게 결혼을 치르자는 얘기만 나누고 끝났습니다. 약간은 정신없는 상견례가 끝나고 양쪽 집 부모님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시고 저와 예비 남편 둘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부모님이 창피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이때까지 살면서 정말 너무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겪었어. 너 너무 놓치고 싶지 않았고 결혼하고 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절대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던 건 아니야. 나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있어? 나 정말 그렇게 속물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 한 번만 이해해 줘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라고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 편견 저라고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의 얼굴을 톡톡 두들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잘해. 엄마 아빠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리고 두 분 이사 원하시면 같이 모시고 살고 아니면 계속 거기서 사셔도 되고 대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꼭 사과하고 알았지? 그렇게 펑펑 우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일단 다시는 제 예비 남편이 저한테 비밀 같은 거 만들지 않을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시부모님께 잘해야죠. 두 분이 앞으로는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가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